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네, 길을 걷다 보니까요, 어느새 은행잎들이, 노란 은행잎들이 바닥에 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낙엽들이 좀 수분을 머금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싹 말라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수분기 마저 우리 빼앗긴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또 찌르게 될 그런 날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점점 겨울이 오는 것일 거고요. 이렇게 사계절이 점점 나도 모르는 새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변화하게 만드는 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요일 오늘 저와 함께 도서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시간은요, 빅토르 마리 위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작가죠. 빅토르 마리 위고는요, 1802년 2월 26일 부장송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레옹 휘하에서 군인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장군까지 진급한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에스파냐의 여러 도시로 이사를 다니기도 했는데요. 훗날에는 부친의 바람대로 대학에 진학해서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빅토르는 시작에 몰두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4세 때인 1816년 7월 10일자 일기에는 위고는 당대의 저명한 작가 겸 정치가 프랑스와 샤토브리앙을 의식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깁니다. 샤토브리앙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닮고 싶지 않다. 네, 위고는 소꿉친구인 아델 푸쉐와 결혼해서 낸 첫 시집 오드로 주목을 받게 됐고요. 희곡 크로멜과 시집 동방 시집을 간행하면서 문단의 총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대에는 워낙 파격적이어서 상연이 불가능했지만 그의 희곡 서문은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위고를 낭만주의 운동 지도자로 급부상시키기도 했는데요. 희곡 에르나니의 객석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자가 저마다 야유와 박수를 보내는 대소동 와중에도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소설 파리 노트르담은 소설가로서의 위고의 명성을 확고히 해줬는데요. 1832년 위고는 줄리에트 드루에라는 여배우를 처음 만나게 됐고 이후 반세기 동안 지속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위고의 생애를 이야기하려면 주위의 수많은 여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애인은 레미제라블의 원고를 정서하고 망명까지 따라가는 등 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줄리에트였다고 합니다. 1841년에 위고는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 선출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1843년 가장 가을에 그가 가장 아끼던 딸 레오폴튼이 익사하는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작품 활동을 한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대신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위고는 왕실과의 친분으로 1845년에 자작의 지위를 받게 되지만요. 그해 여름에 여배우 레오니드 당트와의 간통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는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 그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한 채 대작 레미제라블 집필에 몰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위고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위고는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했지만 곧이어 반동 정치가 시작이 되자 격렬하게 정부를 비판합니다. 1851년 12월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재정을 선언하자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힌 위고는요, 벨기에로 피신하게 됩니다. 망명 중에서도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보내오던 위고는요, 결국 벨기에에서도 추방이 되게 되고요. 프랑스 서부 해안에서 가까운 영국령 채널의 제도의 건지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은 물론이고 그때 애인이었던 줄리에트까지 위고를 따라서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네, 1859년 루이 나폴레옹의 사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위고는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망명지에 그는 남아 있습니다. 네, 고독한 망명 생활 중에서의 창작열은 더욱 뜨거웠고요. 또 위고의 시집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정관 시집을 비롯해서 세기의 전설, 레미제라블, 바다의 노동자, 웃는 남자 등을 대표작들을 연이어서 간행하게 됩니다. 네, 위고의 큰 아들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요. 불과 일주일 뒤에 파리에서는 코민이 수립되었다가 2달 만에 분쇄가 됩니다. 벨기에에 머물던 위고는 비록 코민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에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로 인해서 위고는 졸지에 코민 동조자로 오해받아서 벨기에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후 파리에 돌아와서도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망한 위고는 가족과 함께 예전의 망명지인 건지섬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말년의 대표작인 93년을 집필하게 됩니다. 1876년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지만 1878년 뇌출혈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정계 또한 은퇴를 하게 됩니다. 1881년 2월 26일 위고의 80세 생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군중이 그의 집을 찾아와서 박수의 갈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했던 위고. 네, 그는 8월 31일에 유언장을 썼는데요. 2년 뒤에 그는 위의 유언장을 더욱 짧게 고쳐서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5만 프랑을 전한다. 그들의 관을 만드는 값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교회의 추도식은 거부한다. 영혼으로부터의 기도를 요구한다. 신을 믿는다. 네, 1885년 5월 18일 위고는 폐렴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22일 파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네, 그날 밤에 파리에는 천둥과 우박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쳤었다고 합니다. 6월 1일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지게 됐고요. 200만 명의 인파가 뒤를 따르는 가운데 그의 유해는 팡테옹으로 안장이 됩니다. 네, 하나의 세계이자 혼돈의 소설 레미제라블. 그의 소설 집필 당시의 제목은 레미제르였지만 나중에는 레미제라블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주인공 이름 역시 원래는 장트레장이었지만 나중에는 장발장으로 또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레미제라블은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작품을 완독한 사람은 거의 의외로 없다고 합니다. 네, 축약이나 각색이 아닌 무삭제판 레미제라블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2번 놀라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방대한 양에 놀라고, 둘째로는 그 유명한 줄거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장발장의 이야기는 이 소설에서도 3분의 1가량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19세기 초 프랑스 사회와 풍습,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관한 저자의 견해가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미제라블은 툭하면 곁길로 새는 그런 소설인데요. 저자는 종종 장발장의 행적을 따라가다 말고 또 여러 갖가지의 여담을 늘어놓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미제라블이 걸작인 이유는요. 저자의 이런저런 여담을 걷어낸 핵심 줄거리가 매우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레미제라블은 인간의 갖가지 전형을 또 그려내고 있는데요. 위고의 활동 기간 내내 19세기 내내 프랑스 문단에는 스탕달, 발자크, 뒤마, 그리고 보들레르와 졸라, 베린과 같은 위대한 작가들이 저마다의 대표작을 간행하면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빅토르 위고만큼 생전에 큰 영예와 영향력을 누린 작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가 아닌 인간 빅토르 위고는 어땠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위고는 강력한 휴머니즘의 소유자인 동시에 강력한 에고이즘의 소유자로 이중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대중적 인기의 결과로 위고의 작품은 또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수많은 각색을 낳기도 했는데요. 뮤지컬 레미제라블과 파리의 노트르담이 유명하고요. 특히 레미제라블에서 나온 나는 꿈을 꾸었네라는 노래 아시죠? I Dream the Dream은 2009년 영국의 중년 여성 수잔 보일이 불러내면서 인생 역전을 이룬 그런 노래로도 정말 유명합니다.
네, 레미제라블의 영화화는 무려 30여 차례나 됐고요. 파리의 노트르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영화화된 위고의 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은 소설 웃는 남자인데요. 이 소설을 각색한 영화 중에서는 1928년 미국에서 제작된 흑백 영화가 유명한데 미국의 만화가 밥케이는 이 영화를 보고 주인공 모습에 영감을 얻어서 자신이 창조한 슈퍼히어로 만화에 평생 웃는 얼굴을 한 악당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배트맨의 숙적 조커인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휴머니즘을 보여준 낭만주의 문학의 거장 빅토르 마리 위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도서 리뷰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한 음악 방송과도 좀 관련이 있다 싶으실 텐데요. 이 책의 원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상한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줄인 제목으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책은 1886년에 처음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환각제 영향하에 쓰였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집필 당시 스티븐스는 지역병원에서 버선류의 맥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자아와의 싸움을 주제로 한 것과 이것이 그에게 통제 불능의 느낌을 준 우연한 마약 복용 경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화로는 1920년 존 로버틴슨 감독에 의해서 최초로 제작이 되었고요. 무선 영화인 이 작품에 이어서 31년에는 루벤 마물리안, 41년에는 빅터 플레밍 감독에 의해서 3번 영화화가 됐는데 모두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여왔고요. 앨런 무어의 만화책인 젠틀맨 리그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지킬과 하이드의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브로드웨이에서 1997년에 초연된 이후에 독일, 스웨덴, 그리고 일본과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1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공연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2004년에 초연 이후에 2006년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이 되면서 뮤지컬 한류의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뮤지컬 역사상 최고의 흥행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최근 19세기 후반에 안개끼 런던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변호사 어터스는 어느 날 오후 그의 지인 엠필드와 함께 런던에 산책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상한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엠필드는 이 문과 관계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전 그는 이른 아침에 가스등 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는 런던의 거리를 지날 때마다 어떤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는 두 옆길에서 갑자기 한 남자와 한 소녀가 달려오다가 심하게 부딪혔는데 그 소녀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아이를 살펴보기는커녕 무심하게 아이를 넘어서 계속 달려갔다고 하죠. 네, 그가 도망가려고만 했다면 엠필드도 그자를 쫓아가면서 덜미를 잡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동으로 몇몇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정작 범인인 하이드라는 사람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그 옆에 멍청이 서 있습니다. 엠필드가 그 이유를 서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느낌을 주는 하이드는요, 그 소녀의 부모들에게 보상조로 돈을 지불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야릇한 문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표를 내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수표에는 하이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유명한 어떤 인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엠필드는 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그 수표에 서명한 사람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킬 박사였는데요. 지킬 박사는 19세기 문학에 곧잘 등장하게 되는 실험에 광적으로 빠져든 과학자 유형에 속합니다. 이들은 이상야릇한 실험액들을 섞어 만든 영약으로 자신들을 다른 형태를 가진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성공에 힘씁니다. 바로 하이드도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킬 박사는 이미 소년 시절에 그의 점잖은 외모의 이면에 어떠한 어두운 면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런 제2의 자아는 양심의 힘으로 무조건 눌러야만 하는, 또 도덕적으로는 의심스러운 욕구를 표출하고 싶어 하죠. 과학자의 이런 야심은 어두운 욕구와 결합해서 지킬 박사는 자신의 그러한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변신은 성공하게 되고요. 네, 물론 끔찍한 고통이 따르고 비록 추하고 왜소한 체구의 인물로 변화하게 되지만 이로써 지킬은 자신이 바라던 양심도 도덕도 알지 못하는 인물이 된 것이죠. 네, 가책도 없고 무책임하며 악의적이고 충동적인 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이드는 지킬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데요. 하이드에서 지킬로 돌아가는 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하이드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갑니다. 하이드가 흥분해서 한 남자를 때려 죽이고 난 후에 지킬은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어두운 분신인 하이드의 악의적 충동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인데요. 스티븐슨의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독자들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위장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 소설에 나타난 것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망가가 잠긴 문 뒤에는 범죄자와 악당으로 변하는 이런 이야기가 열광적으로 탐독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독자들의 대부분은 이 이야기의 중간이 지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지킬과 하이드가 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지킬 박사처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의 영혼에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구석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의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850년 11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 등대 건축기사였던 아버지 토머스 스티븐과 프랑스에서 목사의 딸이었던 어머니 마가렛 이사벨라 발포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에든버러 대학의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중도에 포기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어릴 적 꿈이었던 문학에 있었습니다. 23세에 폐병이 발병해서 요양간 프랑스 남부에서 여러 프랑스 문인들과 잡지 편집자들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평생 반려자인 11세 연상의 미국 여인 페니 오스본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스티븐스는 미국과 유럽 각지로 계속 요양을 다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1878년에 그의 처녀작 출판작인 내륙 여행을 발표했고 이듬해 유명한 당나귀와 떠난 여행을 출판합니다. 이후 다수의 비평적 에세이와 기행문을 썼고 자살클럽,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납치 등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 작품들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그리고 1894년 향년 44세의 기로 사모아 섬에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서 리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신간 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요, 델리입니다. 아시아 문화권 10권, 인도 문학사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작품인 델리는 특유의 음란함과 신랄하고 또 해학적인 스타일로 델리를 추적한 쿠시완트 씨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5년에 걸친 문학으로 유량을 거친 끝에 탄생시킨 만큼 작품성도 뛰어나고 일단 읽기 시작하면
읽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중성을 지닌 도서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시장 읽어주는 남자인데요. 11번가 OM 총괄 상무인 장진혁의 책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지내왔던 경험을 되살려 오픈마켓 셀러들과 셀러가 되고 싶은 예비 창업자, 그리고 마케팅 전공자, 인터넷 쇼핑몰 입사 희망 취업 준비생, 특히 MD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변천사는 물론이고 셀러로 성공할 수 있는 그만의 특급 노하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법, 오픈마켓 MD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1번가 바로가기 편에서 지난 6년간 11번가가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들 업계 최하위에서 오픈마켓 최강자로 떠오르기까지 어떤 노하우와 마케팅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뒷받침이 됐는지 흥미진진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도서로 델리와 또 시장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관련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증권의 추천 종목이고요. 아비코전자, 종목 번호는 036010입니다. 네, 스마트폰 판매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그널 인덕터 비중 확대와 메탈 파워 인덕터 LPP 신규 매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속에서 우량한 재무구조와 또 배당 성향 증가가 전망이 되고요. DDR4용 칩 저항기 신규 성장 동력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덕터와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주력 제품인 인덕터와 저항기는 휴대폰과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등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와 LED, LCD, PDP TV,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멀티미디어 가전제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근거리 무선 통신인 UWB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종목 번호는 086980입니다. 연초 상영 예정작이던 강남 1970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상영 예정으로 내년 중국 진출 성공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배급 수수료와 투자 지분 관리 등 안정적인 사업 구조 변화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내년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리온그룹 계열의 영화 투자와 또 배급 업체인데요. 중국 내 미디어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영화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서 2008년 1월 홍콩의 신규 법인인 슈프림스타 홀딩스 리미티드를 설립했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 홈쇼핑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비코 전자와 미디어 플렉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순간 언제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을 담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결정적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일본에서 조회수 1위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 남자의 인생을 담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 한 남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계의 맞추를 잡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순간들은 깨달음을 얻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